뾰로롱!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저는 이 스튜디오가요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내 마음의 고향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끝났습니다. 사반도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오늘 새벽 폐회식 많이 보셨죠? 자,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쇼트트랙 레전드 최민정 선수가 저렇게 기술을 맡았는데 금메달 셋, 은메달 넷, 동메달 3개로 종합 13위. 동계 스포츠의 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네,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 말도 잘 안 나와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일본 오키나와 공항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저렇게 퍼질러 자네요. 창피해 당장 일어나인가나 하신 김혜숙님. 자,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월동한다는 몽골 독수리입니다. 천연기념물의 멸종위기종인데 자, 옆에 같이 나는 까마귀는 무슨 자신감일까요? 간이 식량인가요? 자, 하신 권영진님. 자, 어느 날 문 앞에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메모를 봤더니 위층 꼬마 조심하려는데 힘 조절이 안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네요. 층간소음. 자, 세뱃돈 쏩니다 하신 김순옥님. 자, 올해 83인 우리 엄마 이신권 여사 만악의 열정 끝에 드디어 학사모를 썼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이유담님. 자, 올림픽 때문에 사반 안에서 속상하셨던 우리 아빠 김호년, 엄마 신축이 씨. 아빠 팔순잔치에서 저렇게 손 하트 짜잔 만수무강하세요 하신 김가민님. 그리고 뉴욕의 유현정님, 이원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나 같아도 음료를 마신다. 자, 남성들을 상대로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서 살해한 이른바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자,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않기로 결정했는데, 자,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 SNS에는 저 여성의 신상 다 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른바 강북 모텔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씨의 사진과 신상이 온라인에 다 퍼졌는데요. 그런데 이 피의자를 동정하거나 혹은 범행을 미화하는 듯한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와서 더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김 씨의 SNS를 언급하면서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는 평범한 또래 여성 같다, 이런 글이 게시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 김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면서 오랫동안 고립된 삶을 산 것 같다, 뭔가 동정을 하는 듯한 말과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만 있었어도 악마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죗값 치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범행을 두둔하는 듯한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김 씨에 대해서 정말 미인이다, 나였어도 음료 마셨다, 이렇게 김 씨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글까지 다소 올라왔습니다. 자, 장난이려니 믿고 싶습니다. 저런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진짜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예전에 그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때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범죄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왕왕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데 후광 효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좋은 면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모가 좀 괜찮다, 호감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 상태도 좋을까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잘못된 인지 편향은 사실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되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유리 뚫고 절도입니다. 자,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올블랙 차림으로 저벅저벅 어딘가로 고고. 자, 계단에서 저렇게 나온 남성. 손에 들린 건 자 보세요. 커다란 전동 드릴. 자, 매장 안을 두리번 보더니 말이죠. 자리 잡고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 깨진 유리 틈 사이로 한 번 더 드르르르르르르. 자, 허리를 숙여 입장합니다. 잠시 후 허겁지겁 뛰어나온 남성. 상자까지 쓱 저렇게 챙겨 들고 조심조심 유리 사이로 쏙 나와서요. 한가득 안고선 건물 밖으로 후다다닥 빠르게 사라지는데 말이죠. 자, 글로벌 픽에서나 보던 장면들이네요. 저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봤습니다. 저기가요. 어제 새벽 6시입니다. 경기 평택의 한 컴퓨터 부품 매장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검은 옷에 복면으로 얼굴을 버린 가린 남성이 진동 드릴을 가지고 와서 유리를 가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뭘 가져갔냐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다 3박스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파손된 유리값까지 포함해서 피해 금액은 1,7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저 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분이 지금 이걸 보자마자 10분 만에 매장까지 따라 쫓아갔는데 놓쳤어요. 왜? 세상에. 범행 시간이 고작 1분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와, 요즘 그래픽 카드 전 세계적으로 가격 폭등이라대 다른 건 다 놔두고 그것만 들고 갔네요. 더더욱이나 최상급 그래픽 카드만 가져갔습니다. 제일 비싼 것만. 3개를 가져갔는데 이 매장의 위치에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 그것만 가져가는 걸 봤을 때는 면식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검거가 됐습니다. 아유. 검거가 됐고 3개 중에 비싼 거는 못 팔았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이미 작물로 팔았다고 지금 하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돈 없는 추태. 자, 어느 행사장에서 벌어진 더럽고 추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이 제보자 20년 가까이 행사 전문 플룻 연주자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동문회 송년 행사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식당 안에서 첫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제보자의 치마를 2번이나 들춰버린 거예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보자는 다행히 속바지를 입고 있긴 했지만 손이 떨릴 정도로 많이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악기 특성상 다리를 구부리고 연주를 해야 해서 한쪽이 트인 치마를 입고 혹시 몰라 안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치마를 들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상을 입은 게 문제다라는 일부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냥 얼굴 공개할까요? 공개? 저희 원본 있는데. 공개 할 수는 없죠. 일단 법상으로는. 근데 공개를 하고 싶어요. 저게 지금 쉽게 보는데요. 행사하는 도중에 저렇게 좀 스킨십 하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가깝거든요. 강제추행죄가 범죄죠. 성립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저게 고의적으로 지금 저는 했다고 보는데 만약 이 제보자, 이 플룻 하시는 제보자가 고소 신고를 한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일단은 넘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다음부터는 올케가 해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0년 차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고 위아래로 시누이가 한 명씩 있는데요.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까 결혼 후 쭉 시어머니를 도와서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러다 2년 전 시아버님 제삿날이었는데요. 남편은 퇴근 때문에 늦어지고 저 혼자 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 2명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말이 있어. 일로 좀 와봐. 아,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좀 잊고 있었는데 엄마 이제 연세가 80이 다 되셨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제사 음식은 못 하실 것 같아. 아, 그쵸. 어머님이 연세가 또 이제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는 장남이 드려야 되지. 다음 명절부터는 올케 집에서 제사 드리자. 형님, 근데 좀 갑작스러워서 일단 남편이랑도 상의를 좀 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무슨 상의가 필요해. 우리가 제사에 일체 간섭도 안 할 거고 그냥 성의 쪼로 10만 원씩 보낼게. 그럼 됐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치르게 됐는데요. 시누이들은 처음 한두 번 빼고는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더라고요. 아니 돈도 돈이지만 도와주러 오긴커녕 연락 한 통 없는 것도 정말 괘씸합니다. 남편은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아버지 제사를 모셔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남편과 싸울까 봐 걱정도 되고 이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자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신우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누가 들은 몇십 년간 제사상 혼자 독박쓴 며느리인 줄 알겠네. 아니 지훈 엄마 부탁한 지 딱 2년 됐어. 어? 그렇게 억울해? 난 우리 시가 거 해야잖아. 아유 어머머머 들어서 돈 준다. 계좌번호 불러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 올캠 뭐예요, 형님? 나한텐 시아버지지만 형님한텐 친아버지. 얼굴도 못 본 시아버님 제사를 남이 차려주는데 와서 거들어주지는 거 바라지도 않아. 그럼 돈이라도 줘야지, 엑스. 양 변호사님. 일단 두 분이 좋은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그냥 법적인 변화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7, 80년대까지요. 장남이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것과는 대신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장남은 상속권이 다른 그 상속인들에 비해 1.5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재산도 따로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 법적으로 다 평등해진 거 아시죠? 장남이라고 덜컥 제사 받는 거 이제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아니구나, 교수님. 네, 이거 너무 좀 옛날 스타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올케가 혼자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제사를 혼자서 다 치러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뭐 진짜 힘들어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안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도 아닌데 올케들이 중간에서 그만하게 하고 돈도 준다 그랬다가 돈도 안 주고 연락도 하는 듯 하다가 연락도 끊고 그러면은 고생은 혼자 하라는 건데 이거는 좀 너무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돈 좀 보내라 좀. 아유, 진짜. 네, 당연히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는 좀 제사나 이런 문화를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명절 때도 차례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사한테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아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되는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저희 가족분들 송순애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왜 며느리 힘들게 제사를 계속 지내냐 차라리 제사 그냥 없애라라고 제안해 주셨고요. 그중에 들들맘님의 댓글이 좀 마음이 아파요. 와 우리 집이랑 너무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코웨이 아이콘 프로.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용량은 10ml씩, 온수는 5도씩 터치로 조절된다. 그럼 난 95, 100도. 근데 진짜 편리한 건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해두고 원터치로 한 번에. 레시피에 따라 알아서 딱 맞춰주니까 참 쉽죠? 풀터치 스크린으로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감기 기운 쭉 오를 때 반비린 감기 빠르게 뚝 감기 뚝 약국에서 딱 판피린 밤에는 나이트로 간장 치킨으로 이룩한 왕국 오래 기다렸다 쇼킹한 탄생을 마법 같은 맛의 하모니 투게더 더 퍼펙트 초이스 후식기 2마리 치킨. 토요일 낮 아이들을 태우고 병원에 다녀오던 차량 한 대. 그런데 갑자기 그 앞으로 다른 차량이 끼어듭니다. 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에 놀란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는데요. 자, 그러자 상대 운전자 다짜고짜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방적인 폭행은 주변의 만류로 겨우 끝이 났는데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그냥 저 짧은 영상만 봤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양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7일이었고요.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 위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보자분이 차량을 아이들 4명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해 가고 있는데 차선에 갑자기 이제 다른 SUV 하얀 차량이 같이 나란히 달리게 됐대요. 그래서 앞질러서 처음 제보자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상황이 이상해진 게 흰색 차량이 1차선에 있고 제보자가 2차선에서 주행을 하다가 흰색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오면서 시속 30km/h로 매우 느리게 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흰색 차량을 피해서 1차선으로 갔더니 나중에는 이 제보자의 차량하고 트럭이 한 대 있어요. 트럭이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앞으로 또 끼어들더랍니다. 트럭가 위험하게. 그래서 이거를 피해서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앞으로 끼어들더니 그 끼어들 시점이 어떠냐면 앞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서서히 멈추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니까 이제 급 점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지금 피해서 다시 1차선 쪽으로 가니까 또 지금 끼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상황을 보니까 보복 운전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이후 제보자는 차량에서 내려서 상대 운전자한테 뭐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왜? 내 차에, 제보자의 차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냅다 주먹질.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문을 아주 조금 열더라고요, 창문을.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아,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냐. 뭐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뒤에 애들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 왜 반말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럼 너도 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문을 열더라고요. 나온 김에 얘기나 좀 해보자. 그러면서 갔어요. 이제 얼굴 마주치고 이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냅다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가해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니까 뭔가 급정거가 생겼고 아이들이나 이 승객들이 막 앞으로 쏠리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내려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가해 차량으로 보이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하고요. 아이들 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전석 창문을 좀 주먹으로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해 운전자가 야, 쳤냐? 쳤어?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신고할 듯한 행동을 보였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예. 돌아섰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마주 보는 상황이 됐는데 예. 3초 정도 정적이 흐르다가 이렇게 주먹을 바로 그냥 냅다 날렸습니다. 자, 정말 준비도 안 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먹이 날라왔으니 제보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후 상황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릴 수는 없고 최대한 방어를 취하면서 맞기만 했거든요. 처제의 두 아이는 바로 그 정면을 목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트라우마가 좀 생기기는 했죠. 뭐 이모부 괜찮냐, 저런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기 엄마랑 이제 그 처제는 좀 트라우마가 생겼죠. 근데 매형이 이제 맞는 횟수를 세봤다고 하더라고요. 2차례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렇게 제보자가 폭행당한 장면을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다 지켜본 겁니다, 이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고스란히 목격을 한 것 같고 22차례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내나 처제나 아이들이 다 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맞고만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호해줘야 될 존재가 무너지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나랑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맞거나 그러면 원인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내가 구하지 못했다, 나 때문에 맞나 보다, 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트라우마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보면 사실 일방적으로 그냥 맞춰주는 걸로 보이잖아요. 누가 예. 봐도 22차례를 그냥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요. 네, 그냥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정말 삼가하시고 절제하신 거라서 저는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꼭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고스란히 남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아, 이렇게 맞는다고 다 지는 게 아니고 때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 아빠가 정말 의롭게 참은 거고 우리를 보호한 거구나. 진정한 보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차례 주먹질을 당한 이 제보자 지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폭행 당시 제보자가 코피를 정말 많이 흘렸다고 해요. 입고 있던 패딩에 피가 다 묻을 정도로 코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코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뿐만이 아니라 코와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많이 맞았기 때문에 왼쪽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앞니도 흔들렸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보자 먼저 코 수술을 받고 지금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수술과 치료비로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보자가 원래 투잡, 그러니까 일을 2개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한 가지 일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지금 금전적인 상황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차에서 내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뭐 피해자분이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났어요. 그럼요. 워낙에 도로에서 정말 별 희한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안전하게 혹시 정말 실랑이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차 안에서 유리창 내리지 않고 꼭 필요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남성 같은 경우에 저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자기 혼자 또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에. 아, 진짜요? 차가 앞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도주를 하니까 뒤에 이제 피해자분은 뭐 도대 추적할 생각도 못 했는데 차문 닫혔다. 창문 닫고 타고 있다가 신호 바뀌니까 바로 저렇게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추격해서 바로 하하. 잡았다고 하고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저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나오시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고 일단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경찰에서는 아마도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수술을 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상해 혐의로 송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직접 대면하시거나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무료로 점사를 봐주겠다며 SNS로 접근한 무속인에게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무속인이 젊은 여성들에게 자궁살이 있다고 겁을 준 뒤 살풀이를 위해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30대 남성 무속인에게 별의별 피해를 당했다는 많은 분들의 제보가 주말 사이에 저희한테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자, 일단 첫 제보를 주신 한 여성들 제보. 자, 만남의 시작은 SNS였다.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이 본인을 박수무당 애동제자라고 소개한 이 무속인 남성, SNS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소통을 하고자 무료 점사 이벤트를 올린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생년월일과 질문을 남겨달라.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연락을 했겠죠. 그 사람들과 쪽지와 댓글을 서로 남기면서 소통을 했는데 이 무속인 남성이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뭐 관련 내용과 또 고민되는 부분을 보내면 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무속인이 SNS에 지난해 5월 11일 신의 제자로 첫 발걸음을 걷는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신당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이나 기륭을 점칠 때 사용하는 오방기를 들고 기도하는 사진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사람들이 의심 없이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연초이고 또 무료로 이렇게 점을 봐주겠다니 많은 분들이 또 혹하셨었겠죠. 자, 그런데 이 무속인 제보자들에게 한 말이 있답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운을 보통 살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살을 계속 언급하더라는 거죠. 자, 무속인과 제보자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X이라고 하거든요. XR. 자궁살이야. 최고 안 좋은 거 XR 보이는 것 중에서. 네네네. 본인은 아는 거 필요 없어.
본인은 자궁상을 없애면은 로또까지는 아니지만 본인 아이 그리고 본인 삶 그리고 본인 대주 다 한몫하게 잘 살아요. 자궁살이라는 건 없애주는 초를 키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꿈을 꿀 거예요. 일주일 내로 아 이건 제 꿈이 아니다라는 꿈을 꿀 거예요. 아유, 너 어떡하냐. 제일 안 좋은 자궁살이 보인다. 너 이거 촉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자궁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속에서는 여성의 건강이나 임신이라든가 또 결혼이라든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기운을 끼치는 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로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과의 관계에서 죽음 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기운인데 대표적인 게 상문살, 자궁살이 있고 이 자궁살을 풀려면 초를 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짐작이 가시겠죠? 공짜로 켜주는 거 아닙니다. 돈을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초를 켜는 비용으로 막 영상까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영상통화까지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특히 남자친구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걸 켜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돈 얘기하다가 이게 좀 비싸다 뭐 이러면 또 뭐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또 합의를 봤답니다. 자, 그냥 뭐 초 켜는 비용에서 끝났으면 저희가 굳이 또 이렇게 소개도 안 씁니다. 자, 그런데 이 30대 남성 무속인 갑자기 야, 너 신당으로 한번 와.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맨 처음에 요구하는 게 사진을 요구하고 나이를 알려달라고 한대요. 사진을 왜 보여달라 그래. 그리고 사진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신당으로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무속인이 본인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오빠 잘생겼냐?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블러를 쳐서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윙크하거나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진도 저는 원본을 봤는데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막 이렇게 멋진 척하는 그런 사진도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보자는 이 무속인한테 제가 요즘 좀 발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당을 방문하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양말을 신고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왜 양말을 신고 오지 말라고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발을 만져야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느낌이 이상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0대 남성 무속인의 신당에 직접 찾아간 분들도 계셨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또 일을 겪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이건 할머니가 만지는 거야. 자, 또 다른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사주는 되게 좋다. 근데 자궁살 하나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너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야 돼 인생을 못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막 순탄하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어서 이제 좀 앉아서 울기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을 좀 만지셨거든요. 그분이. 가슴이 많이 깝깝해 보인다면서 가슴을 좀 이렇게 만지셨어요. 이제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자기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머님이 하는 거니까 기분 안 나빴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자, 이 무속인의 말을 요약하면 이건 너를 위한 거다. 야, 이거 오해하지 마. 내가 만지는 거 아니야? 내가 모시는 할머니 신이 지금 만지는 거야. 할머니 신이 만지는 거다. 네가 이게. 만지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가 만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SNS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영업일을 하다 보니까 올려놓은 건데 그 명함을 보고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고 만약 틀리면 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갔던 거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자궁살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아마 자궁살 얘기를 하니까 좀 본인이 살아왔던 그 인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슬프고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지는 행동이 나오는데 가슴이 갑갑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이제 돌아보라 하면서 가슴을 툭툭 치면서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하냐고 당연히 묻죠. 뭐 하는 거냐 물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할머니 신이지 만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태도가 좀 사무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신이 만지고 그래서 계속 가까이 좀 붙으려 하길래 뭐 얘기는 다 했다고 하고 가봐야겠다고 한 후에 이 제보자도 떠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정색을 하셨고 또 탁 차단을 하시고 거기 현장을 벗어나셔서 그나마 딱 거기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한 피해를 당한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이 무속인한테 받은 피해를 받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말이죠.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자기랑 키스를 하면 입이 트일 거. 자기랑 잠자리를 가지면 이제 다음 아침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부정도 싹 걷어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관계 자체가 좋은 기운을 넣어주면서 나쁜 거는 빼주는 그런 식이라 하더라고요. 관계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 번은 하겠다. 진짜 눈 딱 감고 하겠다. 일단 제가 신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신성한 곳인데 여기서 관계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하니까 할머니한테 이미 얘기를 드렸대요. 할머니가 허락을 하셨대요. 자, 양 변호사님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착취하는 사이비 교주들의 어떤 그 로직하고 똑같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고 저 상담을 받으러 간 분은 뭐 어떤 종류가 됐든 지금 심리적으로 이미 공공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저런 곳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를 더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로 상담을 하러 갔다가 부정적인 기운에 쌓였기 때문에 그거를 빼려면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좋은 일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얘기 들으신 것처럼 그냥 그 순간에 혹해버린 거죠.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었고 근데 신당이니까 여기서 이래도 되는 거냐 하니까 할머니한테 허락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날 이후로 굉장히 수치심에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 그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요구를 받았다라는 제보자들은 참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특정한 신체 이 부위를 그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걸 또 보냈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포즈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자, 이 사람 지금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3대 정도 쓰고 있는데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한 30대 정도 되는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제보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이 무속인한테 항의를 하니까 욕설도 했대요. 욕설을 또 왜 하냐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할머니시니 맨날 할머니가 했다고 또 얘기를 편하네. 했다고 합니다. 편해. 할머니, 팔아먹는 거죠, 할머니가. 할머니가 뭐에 만집니까? 왜 욕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제보자들에 따르면 과거에 돈을 좀 빌려가지고 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구속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또 경찰에 좀 확인했는데 경찰에서는 같은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의 구속 여부라든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한 상황이고 구치소도 있습니다. 구치소에 지금 이 수령 번호 또 남성이 이름 똑같이 있긴 한데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밝힐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이 경찰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 막 계속해서 이자의 어떤 신병이 확보가 됐는지 정말 취재를 많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경찰이 뭐 이런 어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시콜콜 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런 피해자들도 이자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 교수님, 이건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는 심리적으로 뭔가 괴롭거나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라는 사람도 그 여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약점을 건드려서 내가 그것을 파고서 그 상처를 파고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세뇌를 시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지금도 상처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일부 무속인,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하신 분도 어떤 무속인이셨는데 이런 무속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에 있던 남편.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 벨이 울립니다. 이 남편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데요. 꽤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나오더니 괜히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도 합니다. 대체 남편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아, 거실에 아내와 같이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전화 통화를 한다. 아, 이거 뭐 딱 뭐 여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그럴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는 40대 남편인데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현재는 결혼 11년 차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아에는 유치원에 다니는 너무 예쁜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와 교제하던 시절에 옆에서 보니까 이 가족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이 아내가 언니도 잘 챙기고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잘 지냈어요. 너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결혼을 한 후에도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오. 시부모님께도 연락도 잘하고 생신도 잘 챙기고 명절도 잘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처가에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친척 모임까지도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도 처가 식구들은 항상 너무 화목했어요. 그런데 결혼 2년 차 됐을 무렵 전화를 한 통 받으면서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허허, 대체 누구한테 걸려왔던 무슨 전화였기에 화목했던 집안에 위기가 닥친 걸까요? 제보자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아버님이 갑자기 술에 취해서 전화 오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이러시면서 몇 차례 금전 요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20만 원, 그 다음에는 30만 원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합의금을 더 요구를 하니 더 줘야 된다. 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계속 얘기 안 하다가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와이프랑 어머님이 좀 중간에서 좀 끊어줬어요. 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냐고 했고 아버님이랑 연락 못하게 차단하라고. 아, 양 변호사님, 장인이 왕년에 좀 쓰셨던 모양이에요. 폭행 합의금으로 근데 사위한테. 예, 왕년 정도가 아니라 계속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위한테 혹시 옆에 딸이 있으면 좀 피해서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더니 요구인즉슨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에게 합의금 물어줘야 되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였다라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매번 전화해가지고 폭행해서 치료비, 합의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드실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몇 달 만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나중에는 걱정이 됐다라는 거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음주운전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실토를 털어놨더니 아이고, 아내가 왜 이제야 얘기를 했냐고 하면서 중간에서 끊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장인이라도 저렇게 계속 돈 줘 버릇하면 그냥 사위 믿거냐 그냥 더 큰 사고 치면 어떻게 말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아내도 어쨌든 잘 끊어줬잖아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엄마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빠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다. 제보자가 일하는 회사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좀 차려드리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인도 하고 싶어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형도 같이 투자할 의향이 있으니까 반씩 하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보자가 목이 좋고 매출이 좀 잘 나올 만한 곳으로 카페 창업을 직접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장인이 자영업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아무래도 제보자가 다니는 회사 프랜차이즈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제보자가 자주 그 카페에 들러서 이것저것 좀 도움도 드리고 알려드리기도 했고요. 처음 몇 달간은 장인, 장모, 처형 다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카페를 운영해 갔는데요. 그 덕분에 뭐 매출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할 정도로 상당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제보자 회사 사람들도 이걸 알게 되고 매출이 좀 잘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많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제보자 남편분이 마침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에 딱 일을 했는데 그렇죠. 장인이 그 프랜차이즈 커피 카페를 딱 차리셨구나. 그렇죠. 근데 또 잘 됐구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가 식구들이 이 제보자 사위한테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카페 일을 해야 되니까 장인어른이
뭐 술 마시거나 누구랑 싸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 매출도 좋았다고 해요. 나쁘지 잘 않았다고 됐네. 합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날 카페로 이제 사이가 가고 있는데 뭔가 그 손님하고 장인어른이 싸우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싸우나 물어보니까 음료에 이물질을 나왔다고 하면서 장인이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보자가 뭐 그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대신 사과하고 환불하면서 손님을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요거는 시작이었어요. 왜요? 그 이후에 어. 카페 후기에 어. 불친절하다 사장님이 계속 글이 올라옵니다. 하하. 야, 이건 말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장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뭐하니까 아내한테 이 얘기를 좀 했고요.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카페로 갔는데 쓰레기통에서 맥주 캔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장인어른이 몰래 또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카페 쓰레기통에서 이 맥주 캔이 나온 거는 이거 업무 중에 마셨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네. 아, 맨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장인인 거를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한테 그래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합의금 이후에 장인하고 직접적으로 갈등을 만드는 거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빠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장인께서 아, 오전에 손님 없을 때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그냥 카페에서 맥주 한 캔 그냥 마신 것 뿐이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아, 왠지 이게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임원회의에 불려간 겁니다. 아, 제보자가요? 네. 근데 그 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네 장인이 운영하는 그 매장에서 고객들 항의가 아주 끊이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님과의 갈등도 있고 매장의 위생 문제도 있고 카페 후기 관리도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 카페 사장이 혼자서 카페에서 술 마시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야 해요. 그동안 회사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직장 생활이 무너지는 기분까지 들었고 그 후로 아내와의 싸움도 너무 잦아져서 싸움의 90%는 다 장인 어른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 장인이 회사에서의 사위의 어떤 입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그런 이 남편 제보자의 처지에도 아랑곳 않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반응은 이랬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직장생활도 다 해보신 분이고 또 사위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데 이게 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내용이 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 이거 폐점하면 회사 더 다닐 수 있냐고. 와이프가 제 편이라도 들어주고 저희 마음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저도 좀 마음이 놓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이프는 저보다는 본 가족이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가족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이해를 해준다고 하면 뭐 저도 마음을 풀고 했을 텐데 야, 어지간해선 사위한테 저렇게 못하는데. 그렇죠. 일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고 또 계속 매출이 떨어져서 결국 일단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서 직원 가족이 운영하던 그 프랜차이즈 지점이 이제 사라졌다. 이걸 두고 너무 많은 말이 오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보자가 아, 너 이렇게 해서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겠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제보자분이. 그런데 아내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아내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고요. 심지어 장모와 처형도 제보자 입장에 전혀 공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연자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남이 된 기분이었고 그게 참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장인이 다른 회사 프랜차이즈로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이 사위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장인이 술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무렇지 않게 창업을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대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글쎄 이제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나는 가족이 맞아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또 이제 아내의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족들끼리의 일은
바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경우,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화는 나지만 일단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걸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여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약속을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처가 쪽 가족에게 맡기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저 아내분이 또 자기 본가 시댁에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이혼 사유까지 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보십시오. 예, 교수님, 이 제보자 남편분이 부부 상담을 받자고도 한다는데 이 아내분이 거절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의 가족은 이렇게 오랫동안 화목한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화목한 거를 또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너무 응집되고 밀착돼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은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상황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남편의 마음을 공감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상담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무조건 아빠를 보호하겠다는 무조건적인 방어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남편은 지금 상당히 괴로워서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부부 상담을 하면 이 아내도 기본적으로는 시댁하고도 친정하고도 화목하려고 하는 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부 상담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주유소 직원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옆에 서 있는 남성 담배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직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남성. 자, 같이 온 친구도 몸을 밀어서 말려보는데요. 야, 하지마. 친구까지 제 편이 아니자 욱했던 걸까요? 말릴 새도 없이 주유 호스에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씻었고 친구와 직원은 깜짝 놀라 달아나는데요. 불을 낸 남성에게도 불씨가 튑니다. 아이고 진짜. 다른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서 소화기로 불길을 진압한 덕에 더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았습니다만 와, 이 불을 낸 남성 도주 시도 끝에 결국 체포됐다고 하는데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다음 이어갑니다. 북적거리는 술집 안에서 한 남성이 테이블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데요. 그러다가 휙 몸을 돌린 남성.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가방에 집어 넣으려다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 뭐예요, 저거? 물건의 정체가 이 번쩍번쩍한 사자 조각상이죠. 남성은 조각상을 뒤로 하고 가방을 맨 채 슬슬 나갈 준비를 해 보입니다. 근데요, 자, 얼마 안 가서 가방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남성. 스카프를 꺼내서 얼굴 닦는가 싶더니 그대로 조각상을 감싸 가방 안에 쏙 넣는데요. 그리고 앞에 있던 연인도 내버려둔 채 성큼성큼 술집을 나섭니다. 아우, 저 막 팔짝팔짝 뛰는 거 기분 좋아 보이죠?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가 됩니다. 남성.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도난당한 사자상 이것도 찾았는데요. 남성은 술에 취해 벌인 행동이라고 주인에게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절도 앞에 술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순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이어갑니다. 소파에 누운 남성은 핸드폰을 보면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이가 무언가를 쓱 내밀자 화들짝 놀라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뭔데? 앞선 상황 한번 다시 볼까요? 꼬마가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아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언가를 줍습니다. 아이가 손에 꼭 쥔 것은 바로 죽은 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그저 이거 새 장난감이구나 라면서 천진난만하게 아빠한테 이거 봐라 라면서 자랑을 했던 거예요. 안 돼. 후다닥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니까 범인은 늘 가까이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 저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 지금 크게 될 녀석이네요.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